매일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불명확한 블랙 화이트리스트 분류 기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급격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간 11일 완료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개표 결과 부티지지 돌풍을 가까스로 막아섰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3자 연합이 이르면 오늘 한진칼의 주주 제안을 낼 예정입니다. HLB가 표적 항암제 리보세나립을 위암 1차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임상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으로 오늘 주요 경제 뉴스와 이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브리핑 시간에서는 이종건 시사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매일경제신문 1면에 실려있는 기사부터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요. 국민연금이 멋대로 지금 착한 기업과 나쁜 기업을 분류하고 있어서 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불명확한 블랙 화이트리스트 분류 기준이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이 일반 투자와 이 단순 투자를 분류했는데 그 기준이 불투명해 납득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렇다면 이 주식의 보유 목적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연금 등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기관 투자가들로 하여금 이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그런 제안 또 의결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 모든 기업에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종목, 그 기업 중에 예를 들어서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7일이죠. 공시를 내서 단순 투자와 일반 투자로 구분되는데 단순 투자는 의결권만 행사하고 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257개사를 선정을 했고요. 일반 투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주주 활동을 하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 그런 종목으로 56개사로 선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단순 투자는 그냥 화이트리스트라고 이렇게 칭할 수가 있고요. 또 일반 투자는 블랙리스트, 즉 요주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주주잖아요. 그러면 주주로서 이 기업이 주주들에게 얼만큼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성실하게 공시를 한다든지 또는 지배주주들이 또 오너들이 사실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비난을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스튜어드십 코드도 사실상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내용을 봤더니 그 리스트 내용을 봤더니 배당이 그 전에 적다고 요주의 기업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을 또 화이트리스트로 옮기는 네. 그러니까 단순 투자 쪽으로 옮기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또 거꾸로 배당이 굉장히 많아서 상대적으로 요주의 기업이 아닌 기업들, 단순 투자 기업으로 분류됐던 기업들이 일반 투자, 그러니까 이것은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블랙리스트로 된 그런 그 기업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을 들여다봤더니 아니 주로 화이트리스트는 공기업, 정부가 투자한 그런 기업들이 화이트리스트로 가고 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순위이고 그냥 민간 기업 중에 대기업들이 블랙리스트로 간다. 그렇다면 그 주주의 가치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기준이 아니면 무엇이 기준이냐라고 이제 다시 반문을 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 이 배당 성향이 23.38%에 불과한데 상대적으로 KB금융은 24.82%거든요. 그런데 서로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는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갔고 또 기업은행은 단순 투자로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 역시도 사실은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목소리가 금융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기업은 이제 화이트 리스트로 그리고 고배당 대기업은 블랙 리스트로 국민연금이 지정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도대체 원칙이 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저희가 첫 번째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탈 코로나 모드로 바뀌고 있다는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직원들에게 외부 식당을 이용하라라고 권하고 있고요. 요즘에 행사 정말 많이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라라고 권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내수 진작에 올인을 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기사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급격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이처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경제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자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정상화 모드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방문한 곳은 환자들이 있는 병원, 그리고 또 실제로 의사들을 독려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저께 12일 남대문 시장을 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상 상황 모드에서 이제는 정상화 모드로 바뀌고 있다는 것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 분위기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10일 어저께죠. 확진자 수가 없고 또 입원해 있던 28명의 환자 중에서 또 퇴원하는 환자가 늘어나서 이 28명 중 총 7명이 퇴원하는 그런 기록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내수 진작 모드로 변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정부의 어떤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시장을 방문해서 어묵을 48,000원어치를 구입을 하고 또 홍삼을 30박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비 진작을 몸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어저께 하루만 해도 정석윤 총리, 홍남기 부총리 다 나서서 지나치게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계속 연기하고 취소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예정대로 진행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부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건가요? 일단 중앙대책본부에서도 축제 등 집단 행사에 대해서 권고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태로 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지금 이 지침을 내리고 있고요. 13일부터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또 영업피해를 받고 있는 관광업계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건당 7천만 원, 또 지역신보재단에서는 1천억 원가량의 특별 보증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할 예정이고 그래서 상당히 정부가 발빠르게 지금 대응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문제는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어저께 남대문 시장의 소상공인들도 대통령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다. 많은 그리고, 어려움을 또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실제로 관광업계에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는데 정부의 어떤 대책들이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네. 좀 더 과감한 어떤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현재 어떤 대책들이 총선용 아니냐, 이런 총선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대책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좀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이 증가세가 꺾이게 되자 방역 대책보다는 경기 회복 대책에 지금 정부가 더 무게를 싣는 듯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영상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정말 단순히 말에 그치는 또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민주당의 뉴햄프셔 경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4면에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네, 미국의 진보 표심이 샌더스 후보로 결집을 하게 됐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미국의 이제 이 보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분으로 꼽히죠. 반면에 이제 이 아이오와주의 코커스가 진행되기 이전에 샌더스 후보와 양강 구도가 예상이 됐었던 바이든 후보는 5위로 밀려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이 왼쪽에는 이제 샌더스 후보고요. 오른쪽에는 바이든 후보입니다.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사진을 통해서도 자세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간 11일 완료가 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개표 결과 부티지지 돌풍을 가까스로 막아섰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의 대선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이 프라이머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승리를 하면서 새롭게 대세론을 굳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샌더스 후보가 일단은 지지의 후보 돌풍을 좀 정지시켰는데 지금까지의 분위기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이오와 코커스보다 사실은 대의원 수가 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이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오와 코커스는 첫 번째 당원 대회입니다. 당원들이 참여해서 대의원을 뽑는 그런 대회인데 이 뉴햄프셔는 프라이머리, 즉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그런 투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라이머리, 첫 번째 일반인들 대중 여론은 누구를 좀 선택하고 있나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해요.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어쨌든 샌더스가 부티지지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선두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샌더스 이 지역은 사실 샌더스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 전에 이 프라이머리에서도 클린턴 후보를 거의 배 차이로 60대 30의 배 차이로 누르고 따돌리고 지금 선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한 선두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부티지지와 지금 샌더스 간의 그런 설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부티지지 돌풍 대단히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1위 못지않은 지금 그런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또 하나 사실 특징인 게 네. 클로버샤 상원 의원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갑작스럽게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사실 워런이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워런 의원이 이 3위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그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뜻밖에도 클로버샤의 3위의 그런 기록이 앞으로 또 이어질지 또 관심이 또 집중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바이든 후보의 얘기도 또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샌더스 의원과 이제 양강 구도의 인물로 알려졌었는데 지금 순위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락하게 된 원인과 함께 앞으로 이제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사실 트럼프 탄핵이 양날의 검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트럼프 탄핵이 이유가 됐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전화통화의 내용은 바이든 후보의 아들에 대한 스캔들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그 내용 중에 바이든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도 부각될 수밖에 없다. 즉 구태 정치인의 모습이 사실 바이든 후보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나이도 많고 근데 그 이미지를 극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또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한테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22일에 네바다, 그다음에 29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두 프라이머리와 코커스에서
중에서 최소한 22일 네바다에서 2위, 그리고 29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위를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월 초 슈퍼 화요일에서 그래도 선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두 지역에서 똑같이 또다시 이제 하위권으로 밀려난다고 한다면 이제 슈퍼 화요일에서 계속 이 경선을 치를 수 있을지조차도 지금 네.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이어져서 또 하나 또 불리한 점은 슈퍼 화요일, 3월 초 슈퍼 화요일에 지금까지 나서지 않았던 블룸버그 전 시장이 나섭니다. 뉴욕 주지사, 네. 전 주지사가 나섭니다. 블룸버그가 바로 같은 중도 쪽 표를 갉아먹을 수 있는 후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슈퍼 화요일을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바이든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경선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득표를 봤을 때 샌더스 후보가 부티지지를 겨우 이겼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민주당의 경선 분위기 지금까지 봤을 때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달 14개 주의 경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 남해 갈등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현아 전 사장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내 그리고 사회 이사의 후보 추천 등과 함께 이제 주주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어떤 카드들을 지금 꺼내고 있는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태 회장 측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득표 우호 지분을 봤을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이 32.06%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사내 사회이사 후보 추천과 전자투표제 도입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주주 제안 카드로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조원태 회장은 어떻게 반격 카드를 꺼낼까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조원태 회장은 우호 지분 33.45%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송현동, 용지 등 부동산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왕산 레저개발 등 비주력 사업도 매각을 한다라는 계획인데 송현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기 이제 호텔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요. 왕산 레저개발은 땅콩 회항 사건이 있기 이전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표로 있었습니다. 이 두 부지를 매각한다는 거는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조현아 지우개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업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다라는 게 조원태 회장의 현재 반격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사는 어떤 내용을 싣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이 3자 연합이 이르면 오늘 한진칼에 주주 제안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 조현아, KCGI, 반도건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주 제안을 낼 방침인가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반도건설과 KCGI와 손을 잡았다는 기사가 이미 오래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실 손을 잡았다는 거는 주주총회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겠다,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뜻이므로 사실 주주 제안은 예상됐던 어떤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제안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사와 관련해서 추천하겠다, 즉 사내 이사와 사회 이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안 쇄신안입니다. 경영 쇄신을 하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한다. 이거를 들어달라라는 것인데,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죠. 즉, 네. 조원태 회장 물러나라라는 뜻이고요. 전문 경영인 항공업에 굉장히 이 노하우가 있는 그런 전문 경영인을 도입을 하고, 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라. 그리고 배당금을 확대하라.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방안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이쪽의 그런 경영 쇄신안은 여타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주총회 분위기를 자신 쪽에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안들을 내놓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 전 부사장 측에서 할 수 있는 요구들이 일단은 여러 단계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조원태 회장은 어떤 반격을 또 준비하고 있을까요?
뭐 이것 역시 사실은 뭐 예상되는 것이죠. 삼자연합이 지금 제안을 했다면 그 제안을 사실상 반격을 할 수 있는 건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소액 주주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또 이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안을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경영 쇄신안을 적극적으로 내고 또 그럼으로써 좀 더 많은 우호 지분을 지금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조원태 회장의 뭐 카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국민연금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직칼의 지분이 사실 좀 낮아졌어요. 보니까 2.9%입니다. 2.9%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내는 그런 안에 상당히 많은 자산운용사들, 특히 이제 해외 자산운용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금 결정을 또 우선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전망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연금이 어떠한 쪽으로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것이 사실상 이번 다가오는 주총 결과에 참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그룹의 조현아 그리고 조원태 두 남매의 얘기를 저희가 네 번째 기사로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오늘의 마지막 기사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자신문 20면에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네, HLB가 표정항암제 혁신신약인 리보세나립 위암 1차 치료제로 승부수를 걸 모양입니다. 기사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HLB가 표적항암제 리보세나립을 위암 1차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임상 그리고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HLB가 지금 전략을 좀 수정하는 듯한 분위기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리보세나닙은 암세포 증식을 돕는 혈관, 새로운 어떤 혈관 성장을 막아서 암 사멸을 유도하는 치료제입니다. 상당히 적용증 확대, 그러니까 위암만이 아니라 다른 암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제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이 신약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3, 4차 치료제로 FDA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에 출시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 치료제로 FDA에 허가를 내겠다. 이유는 이겁니다. 중국 현지에서 위암 1차 치료제로 임상 3상을 끝낸 아파티닙, 이 아파티닙이 리보세나립의 중국명이거든요. 이 아파티닙을 다른 면역 항암제하고 함께 투여를 해봤더니 결과가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의 임상에 대해서 FDA가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임상 결과를 토대로 해서 1차 치료제로 다시 이제 그 허가 승인을 요청을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지금 HLB의 어떤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사업성을 공략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은데 HLB의 실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에게는 실적에 거는 기대감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들쭉날쭉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하게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21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2019년 3분기까지는 346억 원의 영업 손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차 치료제로 이 승부를 걸겠다라는 게 HLB 측의 주장인데 왜 1차 치료제를 그러면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 1차 치료제는 이 위암 환자들에게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투여되는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약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2차, 더 나가서 2차도 안 되면 3, 4차 치료제로 계속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이 차수를 지날수록 좁아들 수밖에 없어요. 즉 1차 치료제는 그만큼 시장이 크고 수익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3사 치료제는 상당히 이 대상 환자가 줄어들므로 수익성이 적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HLB 측에서는 사실 중국의 임상 결과가 좋으므로 우리가 시장성이 큰 1차 치료제를 한번 넣어보자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원래 계획됐던 3, 4차 치료제 구분 없이 FDA에 그것을 허가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차 치료제의 그 허가가 안 나올 경우는 그냥 3, 4차 치료제로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고 1차 치료제가 만약 뭐 허가가 나온다면 이것은 사실 3, 4차보다 좀 늦어지거든요. 이 허가가.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병행해서 HLB는 지금 이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의 미국 진출 시나리오 얘기까지 저희가 마지막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에서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